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은 여성 철학자죠. 여성 철학자이자 여성 해방운동을 끌어왔던 시몬드 보부아르에 대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전혀 이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냥 고작 아는 바는 딱 두 가지. 실존주의 철학자죠. 사르트르의 연인, 오랜 연인, 계약적 결혼을 했다라는 되게 독특했던 사르트르의 연인으로서 저는 알고 있었고, 또 하나는 말 그대로 그냥 여성 페미니즘 운동에 관련된 어떤 그런 학자 정도로만 알고 있었지, 사실 시몬드 보바르에 관련된 글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한국 사회의 흐름을 봤을 때 이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거는 바로 이 페미니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즉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페미니즘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굉장히 이제 너무 좀 극단적인 여성주의 운동으로 치부되었기 때문에 여성 안에서도 사실상 어느 정도는 좀 금기되어 있고 약간 낙인이 찍히는 어떤 그런 것을 각오하면서 그 운동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최근 한 3, 4년의 흐름을 보면 정말로 많은 한국의 여성 인권에 대한 요구들이 여성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고, 또 그 여성 운동의 최전선에 이제 이 페미니즘 운동이 함께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남성이잖아요. 남성인 제 입장에서 사실 이제 더 많은 부분들을 말 그대로 좀 이해하고 싶은 거죠. 왜냐면 제가 봐도 어떤 이런 정치적인 이슈나 담론에서는 분명히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의 다름에 대한 것들도 그렇다고 저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적 비판이 아니라 내가 잘 모르기도 하기 때문에 알아봐야 하고, 그리고 정말로 이 남성과 여성에서 남성 우월주의 사회인 한국, 저는 확실히 그건 인정하거든요. 한국 사회가 어떤 나라보다도 남성 우월성이 좀 강하고, 사회에서든 어디에서든 좀 확실히 차별의 어떤 부분들, 여성 차별에 대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회에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에는 저도 당연히 찬성을 하는데, 세부적인 어떤 정치적 담론에서는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저희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동성애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LGBT 운동에서도 사실은 이런 여성주의 운동이 주로 함께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최근에 헌재에 올라가 있는 사안이죠. 예, 낙태 합법화에 대한 왜 낙태가 불법인가에 대한 운동에서도 함께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또 여성의 어떤 이 상의 탈의 어떤 시위를 또 퍼포먼스를 했었죠. 그래서 여성도 이 브래지어에서 자유로워져야 된다라는 걸 또 선언하고, 또 사회적 이슈를 생산해내는 그런 천병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대중적으로는 왈가왈부 많아요. 특히 이분들은 여성들 내에서도 비판받는 경우도 많고, 왜 굳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이런 거죠. 좀 지나치다, 과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남성들 중에서는 오히려 꼭 요즘은 남성 페미니즘도 꽤 있거든요. 남성분들도 페미니즘을 공부하고 페미니스트가 되고자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옹호해 주시는 남성분도 있고, 또 역으로 약간 좀 보수적인 남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난하고 그리고 혹은 멸시하고, 그래서 이 갈등의 어떤 골을 더 깊게 만드는 역할을 해주고도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 여성 안에서도 남성을 극혐하는, 남자를 한남충이라고 부르면서 혐오하는 이제 여성 집단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됐고요. 그리고 남성들은 예전부터 일배를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이런 여성의 어떤 이런 주체적 운동에 대한 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공격적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 사회가 계속 이분화되고 있다는 것, 계속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사회적인 어떤 현상 속에서 바라볼 수도 있지만, 오늘 제 스타일대로 하자라면, 자, 일단은 그러면 이 여성 운동이 어디서 시작되었고 어떤 철학에 의해서 어떤 이 주장의 토대, 사상의 토대는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밝혀보고자 노력하는 게 일단은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여성 철학자들이죠, 이런 여성 페미니즘 운동에 대한 흐름들을 한 대표적인 사람들 몇 명 정도 제가 더 공부를 해서 앞으로 이 부분도 시리즈로 한 3, 4편 정도는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편으로
가장 유명한 시몬 드 보부아르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강의는 제가 연구한 어떤 연구 결과는 당연히 아니겠죠? 저도 얼마 전까지도 몰랐으니까요. 문성훈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문성훈 교수의 저서 안에 들어있는 책이거든요. 시몬 드 보부아르 편이고, 그래서 그분의 어떤 연구 결과를 제가 읽고 여러분과 같이 읽는다는 마음으로 좀 더 쉽게 설명해주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를 또 물론 제가 의견을 또 덧대긴 하겠지만, 그렇죠? 여러분, 저는 또 워낙 모르는 무지한자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고 노력하신 이런 교수님들의 결과물을 조금 더 한 번 더 쉽게 풀어주기 위해서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보부아르는 누구냐? 현대 페미니즘 철학의 시원인 제2의 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2의 성 저자입니다. 그리고 실존주의 철학자로 들어가요. 실존주의 철학은 그쵸, 지금 사르트르를 특히 얘기하는 거겠죠. 사르트르와 오래된 연인이니까요. 그리고 진보적 사회 참여와 여성 해방 운동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참고로 여러분, 실존주의 하면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사람은 오히려 그 유신론적 실존주의였던 키에르케고르, 덴마크의 키에르케고르와 그리고 프리드리히 니체, 독일의 니체를 떠올릴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니체는 무신론적 실존주의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실존주의 원류 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두 사람 다 1900년 전 사람이거든요. 니체가 딱 1900년에 죽었으니까요. 그러니까 1900년 이전에 어떤 실존주의 어떤 원류를 만들었다면 20세기 들어서 이런 실존주의 운동을 가장 크게 이 철학을 확산시켰던 건 사르트르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어떤 이 실존주의가 발달했다. 그리고 실존은 뭐냐라고 할 때 뭐 좀 이따 또 한번 살펴보겠지만, 기존의 어떤 철학들이 어떤 거대 담론들, 어떤 동일성의 철학이라고 해서 항상 옳고 그름과 어떤 정상과 비정상을 어떤 구분하는 틀 안에서 사실 정작 우리 개인 존재, 그러니까 지금 존재하고 있는, 지금 실존하고 있는 나, 지금 숨쉬고 있고 말하고 있는 나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해 주는 바가 없었단 말이죠. 그냥 인간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존재란 무엇인가, 다 어때요? 거대 담론이죠. 어떤 실제론에 대한, 마치 진리가 무엇인가라는 그런 질문들은 많았으나 정작 지금 현재 여기에 존재하는 나에 대한 것들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담론들은요. 그래서 실존주의의 가장 큰 포커스는 바로 그런 지금 구체적인 나, 지금 실존하고 있는 나의 이런 구체성, 개별성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의견의 덧댐이고요. 자, 보부아르는 청소년기에 여성으로서의 삶을 이미 거부하고 부모와 갈등을 많이 빚었다고 합니다. 당시의 프랑스는, 자, 보부아르가 몇 년도생이냐면 1908년생이에요. 그리고 좀 꽤 오래 살아서 1986년까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보부아르가 어렸을 때는 1908년이니까 이제 20세기가 막 지났을 때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프랑스는 여성 투표권이 없었고요. 그리고 낙태와 피임도 불법이었고, 물론 우리나라는 지금도 낙태가 불법이죠, 현재. 그리고 기혼 여성은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만 또 직업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자, 이런 현실의 보부아르는 아무런 의미도 느끼지 못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그 현실에 굉장히 이제 불만이 많았던 거죠.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서 그래서 벗어나고자 노력을 했었어요. 그게 아니고서는 지금의 현실은 굉장히 권태로운 거죠. 정말 뭔가 벗어나고 싶은 삶이니까요. 근데 이제 그녀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거는 바로 사르트르와의 만남 때문입니다. 기성 질서와 가치관에 맞서는 그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굉장히 잘 통했고요. 29년에는 계약 결혼의 관계를 유지하게 돼요. 이게 29년이라고 써 있으면 여러분 실제로 지금 나이가 21살 뭐 이럴 때예요. 굉장히 어릴 때인데 이때 이미 사르트르와 계약 결혼의 관계를 유지하게 돼요. 그래서 이는 사랑과 신뢰에 기초하면서도, 여러분 결혼이 어때요? 또 우리에게 속박이 되는 건 있잖아요.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그러니까 인습과 속박을 벗어나는 완전한 자유를 위한 그들의 시도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특이하죠. 계약 결혼. 서로에게 법적으로 매이지 않으면서도 그 서로의 신뢰로 오히려 믿는 거예요. 그를 믿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는 계약적 결혼으로 이 관계를 유지하자라고 봤던 거죠. 왠지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도 그냥 혼전 동거와는 좀 다르잖아요. 혼전 동거와는 분명히 좀 다른 감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 좀 이렇게 발전된 또 다른 어떤 결혼관으로서 또 유지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사르트르의 존재와 무의 영향과
또 그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르트르부터 우리는 넘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보부아르를 알 수가 없다. 자, 인간에게는 선천적 본질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절대시하는 것이 실존주의의 원칙입니다. 자, 제가 아까 되게 장황하게 설명했던 그 설명을 훨씬 더 정확하게 표현한 문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인간에겐 선천적 본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의 나죠. 개인의 자유, 지금 나의 어떤 자유와 책임을 절대시하는 것, 그게 실존주의예요. 다른 절대성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현재 나의 그 자유와 책임을 절대시하는 게 실존주의의 원칙이다. 사르트르는 타자를 개인의 주체와 대립된 관계로 보았어요. 이것도 좀 특이한 어떤 부분일 수도 있지만 또 그러면서도 현실적이죠. 그러니까 나라는 주체와 너라는 어떤 이 객체와의 관계가 사실은 굉장히 대립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했던 게 사르트르거든요. 타자는 지옥이다. 이런 표현까지 했었죠. 그런데 보부아르는 실존주의에 대한 대원칙은 다 자기의 이 연인이었던 사르트르와 동의하지만 타인과의 상호 인정을 추구했다는 점에서는 사르트르와 구분되는 지점입니다. 즉 보부아르는 타인과의 상호 인정을 통한 역동적 화해를 추구했다는 점, 이거는 여러분 딱 정리해 두세요.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보부아르를 설명할 때 이 타인과의 상호 인정, 그래서 역동적인 화해를 추구했다. 자, 그녀는 그래서 철학적 활동보다는 또 실제로는 약간 이제 문학적인 활동을 많이 했고, 또 무엇보다 활동가로서 진짜 사회활동가로서의 영향을 많이 미쳤죠. 2차 대전에는 레지스탕스 모임에도 참여했다고 하고 알제리 독립운동 지지활동도 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녀가 본격적으로 페미니스트로 규정한 것은 65년에 이르러서예요. 그러니까 페미니즘이 없었던 게 아닌데 보부아르 스스로는 65년쯤 돼서야 본인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지칭을 하게 됩니다. 즉 이전까지의 페미니즘 운동은 정작 과격한 데다가 정작 그 과격성 안에 오히려 합법적인 틀 안에서의 어떤 개량주의에 불과했다.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개량주의라는 건 어떤 혁명적인 사유, 어떤 여성 해방이라는 혁명적 담론이 아니라 어떤 기존에 있었던 틀 안에서의 변화를 추구했기 때문에 그 한계를 인정했기 때문에 보부아르는 초기 페미니즘 운동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68혁명이라고 이제 프랑스에서 시작된 굉장히 세계적인 무혈혁명이 있었죠. 무혈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가요? 68혁명 때가 굉장히 중요한데 두 번째 페미니즘 흐름이 그때 등장하게 되고요. 여성 해방 운동으로 규정되는 행동주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보부아르는 이때 페미니즘 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부아르의 실존주의 한번 살펴보죠. 존재는 본질에 앞섭니다. 이게 실존주의의 가장 큰 모토 중에 하나죠. 존재는 본질에 앞선다. 자, 거꾸로 해볼까요? 본질이 존재에 앞선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기존 철학이에요. 기존적인 어떤 거대 철학은 항상 본질을 우선했거든요. 하지만 이 실존주의자들은 현 존재죠. 어떻게 보면 지금에 있는 그 존재가 본질에 앞서는 거다. 인간에게는 본질이 없다는 것은 창조주로서의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신론적 선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이 결국은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의 어떤 본질을 이미 머릿속에 두셨기 때문에 그 본질을 바탕으로 현 세계를 창조했을 거 아니에요. 현 인간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신에 대한 신앙 자체를 해체시켜버리고 버린다면 인간의 본질성은 사실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겐 본질이 없다라는 말은 사실상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선언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물론 이 부분에서 키에르케고르는 반박을 하겠죠. 키에르케고르는 오히려 이 신앙의 기사를 더 중요한 모델로 삼았거든요. 신앙적인 오히려 도약 같은 걸 중시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거는 키에르케고르 편에서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인간이 존재하기에 앞서 어떤 본질도 선행할 수 없기에 인간이 실제로 존재하게 될 때는 인간은 그저 아무것도 아닌 무의 상태가 됩니다. 자, 사르트르의 존재와 무 한번 읽어보신 분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표지는 보신 분 많을 거예요. 저도 존재와 무 한 50페이지 읽다가 덮었던 기억이 나네요. 예,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고 그냥 어지럽다가 더 맞는 편인 것 같은 그런 책인데, 어쨌든 거기 존재와 무가 여기서 이제 좀 구분이 돼요. 아주 짧게 설명한 게 이거죠. 인간이 실제로 존재하게 될 때는 인간은 그저 아무것도 아닌 무라는 거죠. 인간의 본질과 특성 따위가 결국 인간 실존 이후에 만들어진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질과 특성 따위는 원래 실제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무가 되는 거죠. 인간은 하나의 구체적 존재가 되기 위해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워야 되고 스스로를 창조해야 됩니다. 알겠죠? 구체적 존재가 되게 자유로워야 되고 스스로를 창조해야 된다. 자, 그래서 사르트르의 실존주의에는 세 가지 어떤 존재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가 대자 존재, 두 번째 즉자 존재, 그리고 이 타인을 또 다른 방식으로 보고 있거든요. 자, 대자 존재부터 보시면 대자 존재는 어렵지 않아요. 사실 이것도 기존 철학에 다 이건 있었던 개념이긴 한데 사르트르가 본인식의 어떤 언어로 다시 재포장을 한 거죠. 나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의식하면서, 그러니까 나만 의식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도 의식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 스스로를 인식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성찰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의식하고, 내가 나에 대하여 의식하고, 이 세상에 대하여 의식하는, 그래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존재가 대자 존재다. 나 자신과 세상을 의식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기에 대자 존재다. 이 의식은 항상 무엇에 대한 의식입니다. 의식의 주체를 초월하여 다른 것을 향한다는 점에서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이 의식은. 그죠? 항상 나를 초월하고 다른 것을 향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의식으로 향하는 자유의 가능성이 그래서 이 대자 존재에게 내재되어 있는 거죠. 예. 이미 무엇에 대하여 의식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나를 넘어서는 그 무엇, 초월적인 자유의 가능성이 열린다라고 봐요. 근데 즉자 존재는 뭐냐? 의식이 없는 존재예요. 그냥 사물을 생각하시면 돼요. 사물은 존재긴 존재인데 의식이 없죠. 그죠? 의식의 대상일 뿐 사물들의 존재 방식이 결국은 즉자 존재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럼 타인은 뭐냐? 타인 역시 인간이기에 의식을 갖는 대자적 존재일 수 있어요. 그렇죠? 타인은 뭐예요? 그냥 나와 다른 그 누군가를 다 타인이라고 보잖아요. 그럼 타인도 만약에 인간이라면 타인이니까 당연히 인간이네요. 그럼 타인도 역시 인간이니까 대자 존재이긴 해. 그 사람도 의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제는 나와 타인 간의 이 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다라는 건 내가 타인에 의해 대상이 된다는 거거든요. 누가 날 쳐다보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타인의 시선이 나를 객체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더 이상 나는 주체가 아니게 되는 거죠. 내가 타인의 시선에 어때요? 벌거벗겨지는 느낌이니까. 여러분 그 길거리 지나가실 때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유히 가만히 한 자리에 앉아서 뚫어지게 쳐다보는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생각해 보시면 알죠. 시선의 어떤 우위성이 있죠. 혹은 여러분 뭐 우리가 공공장소에서 눈에 띄는 짓을 하기 싫은 이유가 뭐예요? 내가 보여지는 게 싫은 거잖아요. 사실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길거리를 많이 지나다니지만 내가 그렇게 막 돋보이기를 원하는 사람은 미적으로 엄청 아름다워서 그 시선을 더 탐닉하고 싶은 사람일 때만 가능하지 일상적으로는 우리는 막 그렇게 눈에 띄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왜? 남의 시선에 의해서 내가 훑어지는 거 싫잖아요. 여성분들도 좀 뭐라고요? 이걸 시선 강강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예. 내가 사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냥 이쁘게 입은 건데 그것을 어떤 남성이 뚫어지게 쫓아오면서 나의 몸을 쳐다봐 라는 거. 요즘 몰카도 마찬가지죠. 몰카도 바로 이런 시선의 폭력이라고 볼 수 있죠. 나는 보여지는 자가 되면 어때요? 철저한 그때 내 객체가 돼버리고 그게 결국 뭐예요? 대자 존재가 아니라 내가 즉자 존재, 즉 사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분들은 진짜 그걸 자주 느낄 수 있을 것도 같아요. 본인들이 짧은 치마를 입었을 때 내가 혹시 촬영당하고 있지 않을까, 내가 몰카당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공포감을 갖는다라는 건 사실상 내 몸이 일부위가 어때요? 그 남성의 어떤 시선에 의해서 포착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카메라에 담기는 것도 내 몸 전체, 그러니까 나란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 나의 육체적인 대상의 일부만 잘라다가 사실은 찍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즉자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서로가 자신의 주체성을 지키려 하는 갈등과 투쟁의 관계, 이게 타인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나의 의식은 대자 존재지만 내가 타인과 만날 때는 서로가 갈등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를 즉자 존재로 만들어내는 그런 폭력적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여기까지 사르트르의 이론이에요. 이와 같은 사르트르의 이론은 인간을 영원한 존재이자 타인과 화해 불가능한 나를 상정한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특성이 있죠. 자, 그러나 보부아르로 갑시다. 보부아르는 주체와 타인의 화해 가능성을 숙고하면서 상호 주체성의 의미를 탐색합니다. 즉 주체와 대상이 아니라 서로를 주체로서 바라볼 수 있는 그 가능성이죠. 꼭 한쪽이 항상 대상화되고 항상 객체화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 거예요. 뭔가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보바르도 사르트르의 실존적 관계를 물론 전제로 해요. 주체와 타자의 아까처럼 그 대립관계, 시선의 어떤 관계, 객체가 되는 즉자적 존재로 몰락하는 관계를 일단 인정은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화해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화해 가능성 항상 열어두고 있다. 여기서 대립과 화해의 역동적 관계가 성립하는 겁니다. 인간은 본질이 없기에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던지는, 이걸 기투라고 해요. 프로젝트. 인간은 본질이 없기에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존재하려면 뭐 하는 수밖에 없다? 나를 앞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게 아까 자유라고 표현됐잖아요. 그죠? 가능성. 자기를 던지는 기투가 필요해요.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현재 상태를 넘어간다는 건 결국은 무언가를 초월한다는 거거든요. 있죠? 무언가를 초월하는 존재여야만 해요. 그래서 인간은 법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죠. 끊임없는 기투와 초월, 이 두 가지요. 기투, 나를 던진다. 초월을 통해서 뭘 넘어가는 거죠.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한다? 창조하고 가치를 부여를 통해 자기 존재를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결국 우리는 뭐예요? 주어져 있는 자연 상태를 넘어 도덕성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투성, 피투성 이런 단어가 실존주의 보면 나오거든요. 피투는 내가 던져진 거예요.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삶에 던져졌죠. 이런 나는 전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고 싶었는데 가난한 집 아들로 던져진 거죠, 사실은요. 그죠? 누군가는 부잣집 아들은 또 그게 불만일 수도 있어요. 나는 삶의 도전을 얘가 열심히 하면서 이겨내고 싶었던 그런 인생 드라마를 쓰고 싶었는데 젠장 태어났더니 재벌집 아들이야. 인생의 도전이고 뭐고 할 게 별로 없네? 예, 뭐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인간은 어느 정도 피투성을 갖고 있어요. 필연적으로 피투성이라는 게 있죠. 우리는 던져진 존재예요. 하지만 미래에 대해서만큼은 우리는 기투할 수 있어요. 내가 자유를 더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죠. 뭐 일단 단어가 참 마음에 들어요. 저는요. 이 한자가 피투성, 기투성. 뭔가 야구할 때 그죠? 진짜 그 던지는 투구할 때 그거 같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그 도덕성은 뭐냐? 자연 상태를 넘어 도덕성으로 이동하게 된다고 했는데 이런 도덕성은 그렇다고 전체주의 어떤 윤리, 파시즘적 윤리는 아니에요. 그죠? 발맞춰 함께 나가자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게 아니고 또 실존주의 윤리를 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나의 어떤 현실의 구체적 삶에 대한 걸 강조하다 보니까 유아론, 즉 유아적인 독단론 있죠. 오직 나만 존재해라는 유아론으로 치부해서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존주의 윤리는 개인에게 절대 가치를 부여하고 이 개인만이 자신의 존재를 결정할 힘이 있는 동시에 그러니까 이건 인정하긴 해. 하지만 이 주권적 개인이 타인과 관계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권적 개인의 자리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규정될 수밖에 없음을 또 인정하면서 나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를 통해 실현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태도, 그게 오히려 윤리라고 볼 수 있어요. 누구의 윤리? 보브와르가 생각했던 실존주의 윤리죠. 사르트르와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르트르는 계속해서 아까는 뭐예요? 주체와 대상의 전투적 관계인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면 쟤는 객체가 되고 쟤가 주체가 되면 나는 객체가 되는 대립적 관계라면 보브와르는 아니 그렇지 않다. 오히려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자리가 규정되는 게 분명히 있다. 아무리 개인의 실존과 자유가 중요하다고 해도 인간은 결국 주어진 현실에 던져진, 약간 피투성이죠. 던져진 존재입니다.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은 결국 타인의 영향이고 타인 역시 마찬가지죠. 모두가 타인의 영향을 받고 자라요. 그래서 나의 기투와 초월이라는 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결국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타인의 자유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때 사르트가 상정한 주체와 대상의 예속과 대립관계가 지속되게 되겠죠. 어떤 면에서 보바르의 상호주체적 윤리는 칸트의 윤리학과 비슷한 점도 있어요. 이렇게 타자성을 강조하다 보면 모든 타자를 다 목적 그 자체로 대하라, 모든 인간을 목적 그 자체로 대하라는 칸트의 윤리도 상당히 그런 타자성을 갖고 있거든요. 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칸트의 윤리학은 인류 보편적인 얘기죠. 오히려 원리 원칙적인 얘기에 가깝다라면 보바르는 철저히 뭐예요? 실존주의자잖아요. 실존주의는 구체적 상황이에요. 실제로 나와 연대하고 있는, 나와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특수한 타인이 지금 내 윤리의 대상이기 때문에 칸트의 대원칙론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타인의 자유를 통해 자신의 자유를 확장하려 하고 타인의 자유를 목적으로 삼으면서 동료의 삶과 자유에 관심을 갖고 자신의 행동이 야기하는 인간적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이다. 결국 그 반대는 뭐겠어요? 자유라는 미명하에 노예로 전락하는 사람은 그 반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는 그냥 노예로 전락하면 안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결국은 타자의 어떤 시선에 의해 객체로 전락해버리는 노예가 돼서는 안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절대적 타자에서 실존적 인간으로. 자, 우리는 지금 보부아르의 기본적인 실존적인 어떤 원칙을 봤다라면 이제는 여성에 대한 게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여성의가 하나도 없었죠. 실존주의 철학과 윤리가 등장했을 뿐이에요. 자, 이제 이 실존주의적 틀 안에 여성의 문제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 타자에서 실존적 인간으로라는 제목을 제가 붙인 게 아니라 이 저자인 누구죠? 문성훈 교수님이 붙였다라는 거. 자, 이제 여성의 문제를 정해 봅시다. 보부아르는 여성을 타자로 규정하고 여기로부터 벗어남을 주장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실존주의에서 얘기했던 그 타자를 보부아르는 야, 여성이 근데 타자야. 바로 그 타자가 바로 여성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머물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타자성 안에 여성은 이제 벗어나야 되고 나와야 된다. 그래서 여성 해방 운동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궁금한 거죠. 아니 왜 여성이 타자야? 그냥 모든 인간이 서로가 타자일 수 있다며 라고 했잖아요. 자, 타자라는 건 보통 동일자와 반대되는 개념이죠. 예를 들어 토착민이 있으면 이방인이 타자고, 백인이 있으면 유색인종이 타자고, 식민지 경영자들에게는 원주민들이 타자로서 착취의 대상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 타자를 여성은 남성에 대해 늘 타자이고 대상이었다라고 보부아르는 여성을 재정의하는 겁니다. 여성이 늘 그래왔다. 여성은 절대적 타자였다는 거예요. 절대적 객체였다. 절대적 주체는 남성이었고, 알겠죠? 여성과 남성이 무슨 뭐 동등했고 아니면 뭐 그냥 다 혹은 뭐 동등한 뭐 아니도 그냥 두 개의 어떤 뭐 대립된 성별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 여성은 늘 타자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실존주의의 주체와 타자는 서로가 서로에게 맞서는 관계이자 갈등적 관계라면 보부아르가 규정한 여성은 그런 맞대응 관계도 되지 못하는 전적 타자가 되는 셈이에요. 여성은 남성과의 관계에서만 규정되었기에 남성은 절대적 주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근거로 첫째, 남성은 성별에 따라 규정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남성은 그냥 성별할 때 우리가 남녀 할 때 남이 아니란 뜻이에요. 남성은 항상 뭐예요? 성별의 지칭이 아니라 인간 자체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회문화적 현상 속에서. 알겠죠? 자, 그러니까 항상 남성은 뭔가 인류를 대표했죠. 실제로 그런 경우 많죠. 남성성 자체가 남성과 여성 모두를 아우르는 대표하는 언어로서 남성인 거예요. 여성은 일종의 그래서 결함이 되는 거죠. 여성은 일종의 부족함, 뭔가 부족해. 결함으로 규정되고 어떻게 보면 불완전한 남성을 곧 여성으로 이미 지칭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한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보부아르가 그렇게 여성은 그래야만 돼 이게 아니라 여성이 늘 그래 왔다라는 거 이제 분석하는 거예요. 그죠? 둘째, 여성은 타자이면서도 주체로의 반전을 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보통 여러분 동일자와 타자는 대립될 수밖에 없고 이 대립각에서 항상 그래도 저항의 역사는 있거든요. 당해왔지만 이방인은 저항하고 흑인은 저항하고 유대인은 저항하고 그죠? 원주민들이 식민지 사회에 대해서 저항하고 식민 권력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잖아요. 타자는 항상 주체의 억압에 저항하고 맞서왔었는데 이 여성은 본인들이 타자였음 자체를 어떻게 보면 인지하지 못했던 셈이에요. 그죠?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이 타자이면서도 타자인지 몰랐던. 그래서 그거를 어때요? 보부아르 같은 여성 철학자들이 깨우쳐 주는 거예요. 예. 야, 각성하자 이거죠. 우리가 그동안 갇혀 살았다. 우리는 그동안 여성으로서 과연 남성과 대등한 지위를 누렸는가라고 할 때 그러지 않았다라는 걸 밝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논거도 그렇게 저항해 본 적 역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성은 역사적으로 항상 남성에 종속되어 있었고 여성 스스로 종속적 지위로부터 벗어나려고도 하지 않았던 셈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 여성은 보부아르의 표현에 의하면 자 이게 제일 중요한 표현이에요. 보부아르의 여성관 이거거든요. 여성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다. 여러분 그 페미니즘 그 주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젠더예요. 젠더. 섹스가 아니라 젠더. 섹스는 생물학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그 부분이 아니라 젠더의 어떤 역할 속에서 여성 운동이 있는 거거든요. 예. 우리를 인정해 달라. 우리는 단순히 어떤 그 생물학적 성을 넘어서서 사회적인 어떤 이 규정 속에서 그 자리를 찾고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보부아르는 여성은 그래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사회문화적으로 만들어진 존재다. 그래서 여성이 절대적 타자가 된 건 사회문화적 산물일 뿐이며 어떤 필연성도 없다. 여성이 꼭 그 자리에 가야만 하는 필연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세 가지 기본적인 그 반박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성을 불변적 속성에 따른 필연적 결과로 해석하는 기존의 본질주의적 주장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여자는 늘 그래. 여자는 그럴 수밖에 없어. 여자라는 게 원래 그렇거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많이 들어봤죠? 예. 저도 쉽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물론 뭐 나쁜 쪽으로 얘기한다기보다 여성은 감수성이 풍부하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도 또 다른 페미니즘에서는 이런 것도 싫어한단 말이에요. 왜 여성이 꼭 그래야만 해? 왜 그런 것처럼 얘기해?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규정하는 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듯이 여성을 자꾸 뭔가 불변적인 어떤 본질적으로 어떤 속성인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세 가지의 주장을 먼저 살펴보고 보부아르의 그 세 가지 반박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생물학적 입장이 있겠죠. 기본적으로. 여성은 여성의 신체적 특성을 통해 규정되고 이를 통해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도 필연적으로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 약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고 여성이 뭔가 잘 우니까 이런 역할을 하는 거고 여성이 뭐 애를 낳을 수 있으니까 이런 역할을 하는 거고 많이 들어봤죠. 요즘은 종의 유지라는 본능이 남성보다 강하고 여성의 본래적 역할을 그냥 모성으로 규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규정성이 생물학적 특성에서 나왔다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여성이 애를 낳을 수 있는 게 남성이 애를 낳을 수 있는 걸로 바뀌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생물학적 특성 자체를 지금 보버러가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반박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의 신체가 남성보다 생식 기능에 종속된 부분들이 많다는 걸 보부아르도 인정해요. 예, 어떤 거 월경, 생리하는 거, 임신, 출산, 수유 이런 거 다 남자 안 하잖아요. 그리고 남자는 그러면 다른 걸로 더 불편한 게 있냐고 할 때 뭐 그렇게 솔직히 불편한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월경, 임신, 출산, 수유 요 네 가지만 보더라도 엄청 불편한 거긴 해요. 이런 생물학적인 어떤 여성성이 갖고 있는 그 특성을 보부아르가 뭐 억지로 막 무리하게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건 아닌데, 그죠? 심지어 뭐 근육의 힘도 그렇죠. 힘도 분명히 남성이 대체적으로 세요. 폐활량 또한 그렇고. 그러나 이러한 신체적 특성이 사회적 역할과 지위로 연결될 인과적 필연성에 반대하는 게 보부아르의 주장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신체적 특성이 그런 건 나도 인정. 하지만 야 신체적 특성이 그렇다고 해서 왜 사회적 역할을 또 그렇게 연결해야 돼? 즉 애를 낳는 게 여자가 낳았다고 해서 그렇다고 애를 키우는 걸 왜 여자가 키워야 돼? 예. 수유 때문에? 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러분 수유도 수유하는 게 애 키우는 거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심지어 요즘 뭐 분유도 잘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성의 생물학적인 특성만으로 사회적인 역할을 필연적으로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인간은 이미 자연 속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 모두가 이미 여성만 그런 게 아니라 인간 자체가 자연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미 사회 문화적으로 한 번 정도는 자연적 조건을 재구성한 게 지금 인간의 사회죠. 그러니까 자연적 조건을 한 번 더 재구성해서 제2의 자연 속에 살고 있는 게 오늘날 인간인데 그렇다면 여성 또한 여성의 자연적 특성이 그렇다고 해서 사회문화적 지위가 필연이라고 볼 이유는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 모두의 삶이 이미 자연적 특성을 한 단계 넘어서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연적 특성을 한 단계 넘어설 수 있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필연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성의 역할에 필연성은 없다. 사회적 의미가 가변적임을 주장함으로써 여성의 삶과 여성의 생물학적인 조건사의 관계를 끊어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는 남성과 여성의 이분법적인 구별 또한 넘어서고자 합니다. 예, 여성과 남성의 구별은 생식의 목적이란 차원에서 등장한 구별 방식일 뿐이다. 그러니까 생식이 어떤 측면에서만 다른 거지 이 생식 활동이 인간에게 본질적 요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심지어 우리가 결혼하라고 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야 네가 결혼 안 하면 나중에 애는 누가 낳고 애를 안 낳으면 인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도 얘기할 때 있잖아요. 혹은 동성애자 비판할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동성애 결혼을 인정하면 애는 누가 낳아?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거기에 대한 반박이 그거거든요. 우리가 과연 번식하고 생명적으로 생식하기 위해서만 이렇게 살아가는 거냐라고 할 때 인간의 존재는 그렇지는 않죠. 네, 그렇죠.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생식적인 어떤 목적에서의 남녀의 구분만 의미가 있을 뿐 그것을 본질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주장 봅시다. 두 번째는 여성의 본질을 정신분석 입장에서 폄하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 여기서 잠깐 정신분석에 대한 구조를 살펴봐야 될 텐데, 자, 정신분석에서 여성은 리비도 발달 과정, 이 성적 에너지가 발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리비도 발달 과정상 결함 있는 존재라고 봐요. 정신분석은요. 즉 여성은 근원적으로 결함 있고 열등한 존재다. 왜냐하면 왜
어린 아이들이 자랄 때 이 성기에 집착하는 시기가 나오거든요. 예, 성기에. 근데 이 남근기라고 해요, 보통은요. 이렇게 남근기에 이르러서 어린 아이들은 자신의 성기를 인식하게 돼요. 여자든 남자든 나의 성기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는데 이 체험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결정적으로 갈라놓는다라는 거예요. 즉 타고난 것까지는 아니지만 정신분석에 의하면 타고난 여성과 남성의 차이는 아니지만 이게 무의식적인 차이거든요. 어릴 적에 무의식적인 어떤 이 과정 속에서 여성은 결함을 경험하게 되고 남자는 우월함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대체 어떤 면에서? 일단은 생물학적 생식기에 있고 없음에서 느끼는 거예요. 남자아이는 자신의 페니스를 인식하는 동시에 정작 그 페니스가 내가 그동안 좋아했던 어머니에게는 없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충격을 받죠. 그리고 남자아이는 어머니의 그래서 그 페니스가 되고 싶다는 욕망으로 바꾸게 돼요. 어머니는 페니스가 없네? 그럼 내가 엄마의 페니스가 되어주고 싶다. 그죠? 혹은 이것을 다르게 표현할 때 정신분석에서는 그래서 엄마의 욕망의 대상이 되고 싶어서 내가 엄마와 관계하고 싶다. 이런 어떤 무의식적 욕망이 있다라고 정신분석은 얘기를 하죠. 이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인데,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근데 남자아이는 결국 자기보다 권위 있는 아버지를 의식하면서 거세 공포를 느껴요. 그러니까 엄마의 페니스가 되고 싶었던 그 욕망은 조만간 좌절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좌절이 내 정신분석에서 나쁜 좌절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이걸 받아들여야만 한다라는 거죠. 자기보다 권위 있는 아버지를 의식하면서 내 성기가 잘릴지도 모른다라는 거세 공포를 느끼면서 이제는 자신의 욕망의 대상을 아버지로 바꾸는 거예요. 아버지와 그냥 동일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아버지가 되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아버지와 동일시함으로써 아버지와 같은 오히려 권위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바뀝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남성 우월성에 대한 어떤 이 감정을, 무의식적 감정을 이때부터 갖게 된다라는 거죠. 이에 반해 여자아이는 자신의 성기가 부지함을 느끼고 자신의 부재가 어머니 때문이라 여기며 원망하는 일렉트라 컴플렉스에 빠져요. 여자아이는 거꾸로 자기 성기가 없다라는 걸 느끼잖아요. 누굴 보면서? 아빠를 보면서. 아빠를 보니까 내게 없어. 나는 없네. 그죠? 근데 정작 엄마도 없어. 그러니까 엄마가 없음을 보면서 원망하게 된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정신분석을 믿지 않는 분들은 이걸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어쨌든 정신분석에서는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엄마를 원망의 대상으로 생각하게 되고 정작 페니스가 있는 아빠는 선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거죠. 아버지를 통해 이를 극복하려는 난근 선망을 느끼게 되면서 이미 남성은 여자아이에게 절대적 권위자로서 태어나게 되는 이 과정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어떤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정신분석은 이거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남녀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보는 거죠. 만약에 이런 정신분석의 주장이 맞다면 애초에 여성은 결함 있는 존재가 되겠죠. 난근을 선망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열등함, 자신의 결핍을 인정하니까 가능한 거니까. 하지만 보부아르는 프로이트의 분석 또한 비판을 해요. 왜냐하면 프로이트의 분석이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건 주객이 전도됐다. 인과관이 잘못됐다라고 본 거예요. 사회적 질서가, 남성을 우월시하는 사회적 질서가 먼저 존재했기에 프로이트 네가 그렇게 분석한 거야 이렇게 얘기한 셈이에요. 네가 그렇게 분석할 수 있었던 이유도 사실은 사회적 질서가 남성 우월주의로 먼저 존재했던 거 아니냐. 페니스의 부재에 따른 여자아이의 열등화가 난근선망이 아니라 오히려 페니스의 권위를 부여하는 사회 문화가 먼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이디푸스의 어떤 이 정신분석의 어떤 이 무의식적 과정은 틀렸다라는 거죠. 페니스의 부재는 그저 생물학적 기관의 차이일 뿐이다. 뭐 그것 때문에 부러워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있고 없음이라는 거죠. 쟤는 없네. 나는 있네. 나는 없네. 쟤는 있네. 이런 어떤 차이지. 정작 그 차이를 오히려 결핍인 것 마냥, 결함인 것 마냥 가르쳐온 사회 문화가 문제라는 거지, 그게 인간의 마치 무의식적인 어떤 본성인 것 마냥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정신분석도 비판 가능합니다. 이렇게요. 자, 세 번째, 엥겔스의 역사 윤물론에 따르면 여성의 종속적지위는 기술 발전에 따른 필연적 결과라고 봅니다. 석기 시대에는 여성의 가사노동이 상대적으로 중요했는데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적이지 않았다라면, 무슨 말이죠? 옛날 석기시대 때는 여성의 가사노동이 지금과 뭐 똑같지만 상대적으로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남성의 역할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았다고 본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그때 남성에게 종속적이지 않았다라면 신석기혁명 이후 농기부의 발달과 함께 이 강한 근육이 필요하거든요. 강한 노동력이 없이는 생산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봤기 때문에, 여러분 제 주장이 아니에요. 이거 엥겔스의 주장인가 보죠, 뭐. 그죠? 그래서 강한 노동력이 필요한 사회로 접어들면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종속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성이 이제
상대적으로 힘이 덜 들고, 그렇죠? 그래서 뭔가 집안일이 더 쉽다라는 어떤 개념이 이미 속해 있는 거죠. 이 개념에는요. 여성이 가사나 육아에서 해방되어 생산 노동에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시대가 된 오늘날, 기술 발전론에 의하면,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는 여성에게도 기회가 되기는 하죠. 시대가 변하고 있으니까. 엥겔스의 주장이 맞다라면 이런 여성의 종속적 지위는 오늘날 사회에선 그러면 또 없어져야 돼요. 왜냐면 여성은 이제 기술 발전의 필연적 결과로서 예전에 품었던 여러 가지 가사 노동에 대한 것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제는 예를 들어 로봇이 다 해줄 거 아니에요. 정작 더 발전하면. 여러분, 곧 모든 게 자동화돼서 살림이라는 것을 거의 로봇이 다 해주고 육아까지도 어느 정도는 많은 사람이 서비스업을 해줄 수 있다라면 이제는 여성의 역할이 꼭 종속적 관계가 될 이유는 전혀 없죠. 사실은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반박은 아닙니다, 여러분. 엥겔스의 주장에 따르면 지금 시대는 이제 그렇게 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부아르는 어쨌든 이런 경제적인 분석 자체에 대해서, 기술적인 요인에 대해서 이미 비판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인간이라는 게 경제적 요건에 의해서 그렇게 남자와 여자의 관계 자체가 종속과 어떤 주체 관계로, 주체와 대상의 관계로 그렇게 딱 규정되는 건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거 이상의 더 큰 원인들이 있다라는 거죠. 경제적 요인만 있는 게 아니다. 정말 기술 하나 때문에 여성이 종속됐다고? 야, 그런 건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인간과 인간이 근본적인 우호적 관계였다라면 어떤 노예적 관계도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 거죠. 보바르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기술과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려는 지배의식이 발생한 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고 종속시키려는 그 욕망, 그런 게 어디선가 생겨난 게 문제고, 여성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 의식이 존재했길래 여성이 종속된 거지 결코 기술문명 때문이 아니다. 자, 그러면 보부아르의 대안은 뭘까요? 자, 보부아르는 이런 것들을 기존에 있었던 본질주의적 비판 세 가지를 지금 비판을 했죠. 생물학적 비판, 그리고 생물학적 본질이 있다라는 거랑, 프로이트가 얘기했던 어떤 여성의 어떤 남근 선망에 대한 결핍, 그리고 엥겔스가 얘기했던 기술론적인 어떤 여성의 위치의 결정, 이런 것들을 다 반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왔어요. 그리고 보부아르가 주장한 건 뭐냐? 일단 보부아르는 여성이 사회적으로 만들어진다고 주장한 만큼 그 여성을 이해해야 되는데 유년기와 사춘기, 젊은 처녀, 결혼이나 네 단계로서 여성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밝혀줍니다. 자, 여러분, 유년기 보세요. 오히려 보부아르가 보기에 여성은 왜 그렇게 종속되는가, 왜 여성이 갇혀 지내는가 라고 봤을 때 유년기 때부터 이미 사실 원래 우리가 이유기가 지나면, 엄마의 젖을 먹는 단계가 지나면 엄마와의 분리를 어느 정도 경험하죠. 하지만 여자아이는 여전히 엄마의 치마폭에 생활하는 게 허락되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 남자아이는 야, 남자가 그러면 안 돼, 남자가 그럼 못 써, 남자는 독립해야지, 이런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 마치 꼬마 어른으로서 독립하기를 요구받아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이런 독립의 대가로 뭔가 좀 자신들이 더 번듯해진다, 으쓱거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의젓해진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독립의 대가로 남자는 남자라는 우월적 가치를 그러니까 쟁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른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에 자신이 이제 남자의 어떤 권력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페니스는 남자다움의 그러니까 상징이 되는 거죠. 제2의 자아가 되는 거예요. 남자에게는 그때부터 이런 우월성의, 사회적인 어떤 남성 우월성을 내포하면서 자기의 성기의 어떤 가치를 두죠. 한편 여성은 오히려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정작 인형과 같은 수동적 사물의 제2의 자를 찾게 되니까 더 수동적으로 되고 나약해지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페니스 없음이 열등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건 아까처럼 프로이트의 무의식의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사회적인 인식적 과정이 오히려 직접적으로 여성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대로 이제 사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사춘기가 되면서 어때,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받으면 알잖아요.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여자가 치마를 입으면 다리를 꼬면 안 되고, 학교에 내려줘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막 뭐 옷세무새를 다듬어야 되고, 깨끗이 더 씻어야 되고, 남자애는 안 씻더라도 여자애는 씻어야 되고, 이런 거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성성의 강화, 관습, 전통 교육의 강요, 그리고 어머니의 영향이 커져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 어머니의 위치를 통해서 계급 차이를 정작 발견하게 되는 거죠. 집에 있는 엄마의 모습을 계속 보는데 정작 자기 엄마는 아빠에게 종속되어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밥 차려주고 뭐 해주고 계속 집안일만 해. 그리고 어떤 이 집안의 결정권은 또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당함을 배우는 거예요. 오히려 계급 차이를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신의 운명을 여기서 받아들이고 수긍하는 시기다. 이 상황에서 신체적인 2차 성징은 되려 자랑이 아니라 숨겨야 될 수치처럼 받아들여진다라는 거예요.
저도 남성이지만 약간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왠지 남성은 오히려 성기가 더 커지고 발기하고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부끄러워하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나중에 금세 자랑거리가 돼요. 근데 여성들은 정말 이 왠지 첫 초경할 때 이 초경을 기뻐해주지 못하고 자꾸 뭔가 숨겨야 되고 뭔가 이게 더러운 걸로 하는 것처럼 뭔가 사회문화적으로 어느 정도 그런 인식이 되어 있는 게 사실이죠. 자, 그래서 젊은 처녀기, 사춘기를 지나서 처녀가 되는 것은 열등감과 패배주의를 받아들이는 과정으로 보바르는 보았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기획하고 개척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여성다움을 간직하는 여성상이 되는 것.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어떤 틀이요. 이래야 결혼할 수 있어. 야, 젊은 처녀가 이래야지. 이런 거죠. 결국 이것은 보바르가 보기엔 그렇게 여성화된다는 건 오히려 인간으로서의 삶을 포기하는 거죠. 예. 인간이 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구성한 여성이 되고자 하는 이 관계니까 결국 무너진 가치를 남자들의 환심을 통해 만회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더 보인다. 그래서 왜 더 멋 많이 내는 여성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여성성을 더 보여주려고 한다라는 건 다시 말해서 오히려 자신의 무너진 어떤 가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작 남자들의 환심으로 이거를 바꿔버리는 거죠. 아니면 반대로 지독한 나르시시즘, 진독한 자기애로 바꾸던가 아니면 자기에게 열등감을 주는 남성 자체를 그냥 거부해버려. 그런 남자 자체가 싫어져 오히려. 그러면서 동성애적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라고 봐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체념하고 결국 자신의 여성다움을 받아들이고 이는 결혼을 하는 예비적 수동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여기서 완전히 본인의 여성다움을 자신의 운명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결혼은 마지막 족쇄가 되겠죠. 여성이 타자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라는 거예요. 이젠 여성은 타자가 되는 거죠. 남성에게 실질적으로 종속된 삶을 살게 된다. 여성은 결혼을 통해 생존 수단을 확보하지만 이 말은 뭐냐면 결혼을 하면 남편이 벌어다 준다 이거죠. 어쨌든 생존 수단을 확보는 해. 동시에 남성의 경제력에 종속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그 당시엔 더더욱 그랬겠죠, 여러분. 요즘처럼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많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보부아르는 결혼을 더더욱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지위 또한 어느 누구의 아내라는 종속적 지위예요. 그 여성의 이름이 안 불려지고 야, 그 누구 아내 있잖아. 누구 엄마 있잖아. 여러분 이건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여성들 스스로도 그런 기호를 계속 재생산하거든요. 누구 엄마, 누구야, 누구야를 부를 때도 그 여성의 이름이 아니라, 예, 그죠? 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아이의 이름을 부르죠. 예. 그죠? 그런 것들, 자기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종속된 지위로서. 성적 관계 또한 남성은 권리만 갖고 여성은 의무만 갖게 된다. 실제로 여러분, 많은 사회문화가 남성은 막 바람피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허용되는 문화였다라면 여성에게 그런 것들이 제대로 허용되지 않죠, 사실은요. 정작 그러면 되게 여성은 음탕하고, 여성에게는 오히려 정절이 강요되죠. 정절을 지켜라. 심지어 남편이 죽었어. 과부가 됐으면 제가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아니어도 외로우면 다른 남자랑 잘 수도 있는데 마치 그것을 한국 사회는 뭐예요? 연료문 같은 걸 세워주면서 더더욱이 여성의 역할을 딱 좌지우지 시켜놨죠. 지정해놨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죠. 여성이 어머니가 되는 건 그래서 여러분 모성 본능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막 모성 본능 하나로 여성은 그래서 엄마의 역할을 해야만 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성 본능 말고도 정말 다각적인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감정들과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여성이 임신한다고 해서 모성애만 느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손상됐고 그래서 여러분 산후우울증, 산전우울증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은 굉장히 감정적으로 복잡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 노년에서는 자유를 얻긴 얻는데 노년에서 맞이하는 자유는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보부아르는 선을 그어버립니다. 야, 다 늙어서 얻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야. 오히려 쓸모 없어졌기 때문에 너에게 준 자유라는 거죠. 그땐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해방은 젊었을 때 어떻게 보면 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삶을 벗어나는가라고 할 때 여성이 문명에 의해 고안된 산물임을 일단 바로 인식하는 게 제일 먼저겠죠. 내가 갇혀 있었구나. 내가 절대적 타자였구나를 깨닫는 거. 해방의 가능성부터 찾아야죠. 자유로운 실존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게 목적이 되어야 돼요. 여성 역시 미래에 대한 기투와 현재의 초월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신을 창조해야 됩니다. 자, 아까 실존주의 원리를 그대로 갖다 붙인 거죠. 여성도 어때요? 한 인간으로서, 실존의 인간으로서 미래에 대한 기투성, 그리고 현재의 초월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자기를 창조해야 됩니다. 여성은요. 보바르는 여성의 법적 권리가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경제적 자립도 특히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경제적 자립이 없으면 남성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죠. 여성들도 직업을 갖고 사회적 노동에 참여해야만 한다고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사회의 맞벌이가
보부아르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거예요. 언제든 이혼을 해도 자신이 독립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예속되지 않죠. 예. 나아가 피임과 낙태를 합법화하여 모성을 필수적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성의 경제적 의존성이 남성에 대한 여성의 종속을 낳아 가정이라는 내재성의 공간에 가둬버렸다라면, 가정이라는 내재성의 공간에 그동안 여성을 가뒀다라면, 경제적 의존성이요, 임신과 출산, 육아라는 건 여성을 몸이라는 그 공간에 가둡니다. 몸이라는 내재성의 영역에 또 묶어놓는다라는 거죠. 이 상황에서 미래를 향한 뭐가 있죠? 기투와 현재의 초월은 어려워집니다. 여성은 태어나면서부터 남성과 동등한 환경에서, 그러니까 동등한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보부아르는 주장하죠. 어릴 때부터. 한국은 반대잖아요. 한국은 막 남녀 교육이 유별하죠, 진짜. 근데 그런 것들, 유교적인 어떤 것들을 당연히 해체해야 된다고 볼 거예요. 예. 정말 동등하게, 남녀는 동등한 교육을 받고 동등한 주체로서 서로 인정하는 관계로서 커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체와 주체의 관계는 소통과 협력이라는 화해의 관계이면서 주체와 주체 간의 갈등을 배제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 있죠. 그래서 이 두 체는, 그러니까 대립도 할 수밖에 없고 화해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화해와 대립이 역동적으로 교차하는 것, 그게 보부아르가 생각하는 인간 주체와 타자의 어떤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이제 그 타자성에서 해방되기 위한 노력을 하라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보부아르의 이제 어떤 주장, 여성에 대한, 여성을 어떻게 바라봤고 여성이 어떻게 해방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주장은 다 살펴봤습니다. 자, 남은 이제 얇은 한 10분 정도의 시간 동안 우리가 찾아야 될 건, 그럼 보부아르를 비판했던 또 여성주의 학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페미니즘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견해가 아니에요. 견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비판이 있고 또 어떠한 재반박이 가능한지를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부아르를 향한 비판은 두 가지로 일단 두 계열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여성성의 인정을 주장하는 입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성성을 더 강조해야 된다라고 보는 여성학자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성의 인정을 주장하는 입장이 있고 여성성의 해체를 주장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게 더 급진적인 페미니즘이죠. 여성성 자체를 해체한다는 얘기는 남성과 여성의 구분 자체를 해체하자고 보는 거거든요. 어쨌든 여성성의 인정을 주장하는 입장은 캐롤 길리건이나 줄리아 크리스테바나 이리가라이가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한번 이분들은 좀 한두 명 뽑아서 살펴보죠. 자, 보부아르는 여성의 차이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여성만의 갖고 있는 여성성 있잖아요. 그런 여성의 차이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여성이 담당해온 그 역할들을 너무 폄하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거를 다 거부해야 된다는 것처럼, 나아가 여성 해방으로 추구한 실존적 인간이 결국 사실상 남성성을 의미하는 거 아니냐. 결국은 그러니까 보부아르 너가 하고 싶은 그게 여성의 위치를 올리고자 하는 그곳이 결국은 남성의 모습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이 나왔었나 봐요. 그러니까 비판자들은 여성적인 글쓰기, 여성적인 감성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부여했었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뭐랄까, 여러분 요즘은 어때요? 리더십을 얘기할 때도, 서번트 리더십 할 때도, 혹은 이런 감성적 리더십 얘기할 때 주로 이게 여성성을 강조하거든요. 포용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의 어떤 특성을 되려 어떤 남성적인 어떤 그 기존의 역할론보다 더 오히려 좀 좋게 보거나 다양하게 보는 그런 역할론적 관점에서 본다라면 여성성은 오히려 지워지면 안 되고 여성성 자체가 더 강조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성성을 숨기지 말고 여성성을 자랑하자라고 보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보부아르가 주장했던 건 사실상 실존적 인간이거든요. 여성과 남성을 넘어서는 실존적 인간에 대한 주장이 보부아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성성의 인정을 약화시키는 건 분명히 있겠죠.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부아르가 그러면 여성성을 무시하는 거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보부아르는 실존주의 원칙을 우선시하기에 여성성이라든지 여성의 본질 개념을 인정할 수는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실존주의가 뭐예요? 인간의 본질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오직 지금 실존 인간이 있을 뿐이에요. 뭐 여성과 남성도 마찬가지예요. 여성의 본질이 있고 남성의 본질이 있다기보다는 지금 그렇게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여성이 있고 지금 존재하는 남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의 본질 개념을 인정할 수 없는 만큼 어느 정도는 여성성에 대한 비판이 옳은 측면도 있죠. 하지만 여성만이 갖고 있는 불변적 본질이라는 거를 인정하기 어려운 만큼 남성의 역할 대비 괄시받아온 여성의 역할에서 차이를 발견하고 재조명하자라는 견해라고 이해해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남성 대비 괄시받아온 여성의 역할에서 오히려 그 차이를 발견해서 재조명하자. 그리고 보부아르는 여성이 전통적으로 담당하는 역할을 무시한 게 아니라 정작 이 모든 걸 실존적 기투와 초월의 대상으로 삼자는 게 그 목표였다. 그러니 오해 말아라. 약간 이런 식으로
재반박할 수 있다라는 거야. 굳이 재반박하자면 지금에 와서. 예. 왜냐하면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여성은 사회문화적으로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남성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남성도 사회문화적으로 만들어진 존재고 여성도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건 실존적 인간으로서 자신을 실존적 기토하고 초월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거다라는 거죠. 정작 그게 안 되고 남성 중심의 어떤 권력, 여성은 어떤 종속된 그런 관계로 사회문화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여성성을 더 주장하자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그런 비판점이 생길 수 있는 건 제가 생각해도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걸 더 초월하라는 거죠. 남성성과 여성성을 초월하는 인간 실존으로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여성성의 해체를 오히려 주장한 쪽, 정반대쪽에서 또 비판이 돼요. 보부아르가 여성을 사회 문화적 구성물로 보고는 있지만 여전히 여성과 남성이라는 이원적 구조에서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지 않냐. 자꾸 여성과 남성의 이분법 안에 거기 매여 있지 말고 우리처럼 해체해라. 우리처럼 아예 그것을 벗어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해체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섹스와 젠더는 구분되는 게 그래서 아니라는 거죠. 섹스와 젠더를 구분했던 게 사실 보부아르거든요. 만들어진 여성을 얘기함으로써 젠더 개념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정작 해체주의는 그거조차도 없애라는 거예요. 섹스와 젠더는 구분되는 게 아니다. 남성과 여성의 구분은 이성애를 정상적으로 취급하는 사회문화적 실천의 결과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성애가 정상이다라는 관계, 동성애는 틀렸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나온 거야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섹스도 사회문화의 가공물인 셈이고 여성은 정작 존재하지 않는 거다. 오히려 여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이 여성에 대한 해체주의예요. 실제로 과학사적 연구에서도 남성 여성을 성으로 구분한 게 오래된 일은 아니다라는 증거들이 좀 있기는 있더라고요. 르네상스에서 왜 인간 해부도를 그릴 때도 이게 여성인지 남성인지 잘 몰라요. 중성성으로 표현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말 그대로 이 급진적인 페미니즘 쪽에서는 야, 여성의 어떤 목소리 이런 말도 하지 말고 여성과 남성 자체를 해체하자라는 거예요. 역으로요. 이게 주디스 버틀러의 주장이라고 하네요. 재반박을 보자면 보부아르는 우선 만들어진 여성 개념을 창시한 만큼 여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성은 분명 존재한다. 그렇다고 가부장적 담론에 종속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보부아르는 이성애를 절대시한 것이 아니며 동성애 가능성도 사실 열어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부아르라고 해서 동성애를 반대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작 그녀에게 중요한 건 이성애와 동성애 중 무엇이 정상이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정상이고 뭐가 비정상이냐 지금 그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거는 선택의 대상이에요. 실존적 인간이 기투하고 초월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주어져 있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거든요. 특수 상황. 그래서 이 상황은 주어진 거죠. 주어진 것이기에 어떤 면에서 나는 의미부여의 주체이자 객체가 되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있든 어떤 면에서는 주어진 자고 또 어떤 면에서는 미래를 바꾸는 자죠. 그래서 이전의 여성과 만들어진 여성이라는 여성의 이중성과 주어진 상황에서 의미부여를 하는 주체이자 객체인 나의 이중성은 연결성이 있죠. 여러분 지금 나란 실존이 주어진 현실에서 객체이면서도 그 현실을 바꿔내는 주체이기도 한 이중성인 것처럼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의 여성과 만들어진 여성이라는 여성의 이중성과도 같은 원리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이전의 여성이 일종의 객체성이었다면 이 만들어진 여성에서 우리가 뭔가 깨닫는 거죠. 만들어진 여성이라는 이 젠더의 역할을 우리가 깨닫고 새롭게 우리가 주체로서 나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성을 단지 섹스와 젠더의 관계로 보는 게 아니라 양자 간의 관계를 실존과 사실성, 주체와 객체 관계로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부아르에게는 여성은 없고 실존만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본질에 앞서 아무런 규정성도 갖지 않는 무로서의 존재만 있을 뿐이죠. 그녀에게 여성 해방이란 여성 자신이 객체로서의 여성성을 넘어서 실존적 인간이 됨을 의미합니다. 여성이 객체로서의 지위를 벗어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같은 상황에 처한 여성들끼리 연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끼리 왜 연대해야 된가라고 보면 여성들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지금 상황에 만들어진 여성으로서 객체로서 종속된 상황에 누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연대하자라는 거죠. 시대의 변화 속에서 이제는 전통적 남성과 여성의 역할의 경계도 해체되고 있죠, 요즘. 그래서 탈성차 사회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남성과 여성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성을 통해 인간을 구별하는 것이 모든 영역에서 절대적 의미를 갖지 않는 사회를 의미한다. 탈성차 사회라는 건. 그래서 이제 한 개인의 삶은 더 이상 남성, 여성의 삶이 아니라
실존적 인간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논문이라고 할까요? 이 책의 마무리는 결국 그럼 여성 해방의 방법은 뭐냐라고 할 때 여성성이 인정되는 거냐? 아까 그 보바를 비판했던 첫 번째 입장이죠. 여성성을 인정함으로써 여성 해방을 할 것인가? 아니면 여성성을 해체함으로써 여성 해방을 할 것인가? 아니면 오늘 우리가 배웠던 보부아르처럼 아예 좀 더 보편적 실존적 인간이 되는 것으로 선택할 것인가? 이거를 고민해 보자라는 거죠. 저는 일단 여기까지 봐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보부아르의 입장이 왠지 더 마음에 들기는 하네요. 뭔가 여성도 남성도 아닌 사실상 그렇다고 이제 그 성을 해체하자는 얘기는 아니죠. 성은 인정을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인간의 삶의 방식은 나의 자유의 확장이고 나를 기투하는 것이고 나의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자리로서 모두가 바로 서는 것. 그거는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실존적 인간으로서의 자리죠. 자, 어쨌든 여러분 오늘 여성 페미니즘 특집이죠. 이 강의 첫 번째 편을 마무리했습니다. 어떻게 잘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네요. 사실 현실에서 수많은 많은 이슈가 있는 만큼 더 많은 것들을 우리는 더 공부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럼으로써 더 많은 남성과 여성의 이 마주봄 속에서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되는지를 충분히 고민하고 충분히 현실에서 실천하고 적용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여성 철학자의 이론을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시간 걸렸네요. 딱 1시간 동안 들어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